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마약 퇴치의 날입니다. 마약 등 중독성이 강한 약물은 이제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보건과 안전, 인권과 연관된 사회적 문제인데요. 약물 남용과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한 사회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최대 2조 5천억 원이 투입되는 국가인공지능 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이 두 차례의 공모에도 참여 기업을 찾지 못해 표류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가 AI 인프라 정책을 관행적이고 안일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성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공지능 학습에 필수적인 기반 시설을 민간에 제공하기 위해 정부는 국가인공지능 컴퓨팅 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조 5천억 원이 투입된 이 사업에 공모를 통해 민간 투자도 끌어온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에 이어 지난 13일 두 차례나 공모를 진행했지만 모두 유찰됐습니다. 공모에 지원한 기업이 단 한 곳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는 대형 국책 사업치곤 초라한 결과입니다. 민간 투자자들이 등을 돌린 배경에는 열악한 사업성이 주된 요인으로 꼽힙니다. 이 사업은 정부와 민간이 특수 목적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는데 정부 지분이 51%로 민간의 의사결정이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정부는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간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자금만 투자하고 실질적인 운영은 정부가 하는 거라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국가인공지능 컴퓨팅 센터가 민간의 저렴한 인프라 제공을 위한 사업이라 수익성이 불투명한 것도 민간의 참여를 꺼리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까지 하던 방식대로 그냥 이렇게 공고하고 입찰하고 하는 과정도 그랬고 또 수익 모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심각하게 고려를 하지 못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공모 조건에 대한 고민 없이 2차 공모를 밀어붙이면서 예견된 유찰이라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SK가 울산에 국내 최대 규모의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로 해 국가인공지능 컴퓨팅 센터의 실효성에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울산이 제조업을 우리나라 경제로 이끌었다고 생각하면 이제 울산은 AI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정부가 구상하는 AI 고속도로의 강력한 새 엔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업성이나 공공성이냐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조차 정하지 않고 관행적이고 안일하게 국책 사업을 추진하면서 AI 강국의 핵심 인프라인 국가 AI 컴퓨팅 센터가 필요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전 세계에서 매년 수십억 개씩 버려지는 폐타이어를 고무나 나일론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 홍순혁 교수 연구팀은 폐타이어를 고부가 가치 화학 원료인 고순도 고리형 알켄으로 선택적으로 전환하는 이중 촉매 기반의 연속 반응 시스템을 구현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두 가지 촉매를 활용해 낮은 온도에서도 폐타이어를 잘 분해할 수 있는 이중 촉매 기반 기술을 개발해 폐타이어에서 최대 82% 수율로 고무와 나일론 원료를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 타이어 속 고무 분자의 결합 구조를 바꾸고 고리 모양의 화합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반응 효율을 높였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가 폐타이어 화학적 재활용의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다며 앞으로 차세대 고효율 촉매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팀이 공기 속 먼지를 걸러주는 자연 필터인 코털에서 착안해 성능과 수명을 향상시킨 새로운 공기 필터를 개발했습니다. 우상혁 중앙대학교 교수 연구팀은 사람의 코 속에서 점액으로 덮인 코털이 공기 중 입자를 효과적으로 포획하는 원리를 모방해 필터 표면에 얇고 안정적인 액상막을 형성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액체가 물체에 달라붙는 모세관 힘으로 먼지를 흡착할 수 있어 흡착력이 강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단순히 먼지를 잘 잡는 것에 그치지 않고 먼지가 필터 소재에 뭉친 형태로 안정적으로 달라붙어 통기성을 유지하면서도 더 많은 먼지를 포집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계 과학자들이 모여 방사광 가속기의 활용 전략과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제1회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미래과학 국제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충북 오송에서 열린 이번 워크숍에서는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세계 주요 가속기 선진국과 국내 석학들이 참석해 각 분야의 연구 성과와 차세대 빔 라인 활용 방안 등을 공유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공동 실험과 공동 연구 과제를 개발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방사광 가속기는 전자를 빛의 속도로 가속해 물체를 꿰뚫는 X선 빛을 만드는 장치로 나노 단위 관찰이 가능해 미래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요즘 경남 남해안 멸치 조업장에서는 멸치 대신 해파리가 잡혀 올라온다고 합니다. 올여름 남해 수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돼 해파리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임형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고성군에서 20여 년 동안 멸치 조업을 해온 강은수 씨. 지난 3월부터 극성인 보름달물 해파리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겪어보지도 못했고 이건 처음입니다. 메르치하고 이렇게 짬뽕이 돼요. 섞여버리니까 상품 가치성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창 멸치를 잡아야 할 시기지만 그물망엔 멸치 대신 해파리가 가득합니다. 60kg짜리 상자에 보름달물 해파리가 가득 찼습니다. 바다에는 여전히 보름달물 해파리가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진은 보름달물 해파리를 살펴보기 위해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보름달물 해파리가 자주 출몰하는 자란만과 고성만 일대에서 해파리 밀도 조사를 진행한 겁니다. 인공 구조물도 많고 적당한 수온에 먹이량도 많다 보니 해파리 생활사 단계에서 폴립이 부착할 수 있는 서식 공간이 굉장히 많은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대량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큰 걱정은 올여름 남해 수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입니다. 수온이 올라가면 보름달물 해파리 성체가 되기 전 인공 구조물 등에 달라붙어 살아가는 유생인 폴립의 수가 늘어나 해파리 개체 수가 폭증할 수 있습니다. 해파리가 극성을 부리자 지자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킬로그램당 300원에서 수매 작업을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수매 사업은 확대해 나가겠으며 해파리가 대량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어선을 이용한 해파리 절단 작업을 지난해엔 해파리 대량 발생이 법령상 자연재난으로 지정되기도 했지만 해파리를 퇴치할 뾰족한 수가 없어 각종 피해는 당분간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일본에서는 전국 곳곳에서 게릴라성 기습폭우로 주택 침수와 토사 붕괴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비가 안 오는 지역은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장대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축대가 무너지면서 토사가 창문을 깨고 집 안으로 몰아쳤습니다. 시간당 120mm가 쏟아진 가고시마 현에서는 도로 붕괴와 건물 침수가 잇따랐습니다. 外に出てみようと思って、そこに足をやったんだ。だからチャポンって言って、もう水がそこまで溢れてた。 불어난 하천에 고립된 시민이 거센 물살 속에 아슬아슬하게 구조됩니다. 기존 장마 전선과 열대 저기압으로 일본 북부에서 남부까지 광범위하게 기습호우가 이어졌습니다. 하루 400mm가 쏟아져 6월 관측 사상 최대를 기록한 기후현은 주민 3천여 명에 피난 지시를 내렸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폭염이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지난주부터 곳곳이 35도를 넘나들며 열사병으로 지금까지 4명이 숨졌습니다.
6월 중순에 150곳이 넘는 지역에서 35도가 넘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0年ぐらい前とかだったら、それこそ今ぐらいだったらやっぱり梅雨なので、かなり雨降ってたんですけれど、今もね全然梅雨明けたのかなぐらいの暑さですけれど。 일본 기상청은 주말 이후 장마 전선 영향을 벗어나면서 35도에 이르는 무더위가 전국에서 기승을 부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아직 초여름이지만 지구촌 폭염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리스에 이어 러시아에서도 산불이 끊이지 않고 유럽과 미국에서는 40도를 넘나드는 무더위가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찻길 양쪽의 주택이 모두 화마에 휩싸였습니다. 건조하고 높은 기온으로 발생한 산불 때문입니다. 군사시설 부근에서는 불발탄까지 폭발하면서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러시아 시베리아의 행정 중심인 이르쿠츠크는 평년 기온이 섭씨 20도 초반으로 선선한 곳인데 올해는 이례적인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Такую жару жители Иркутской области испытывали 15 лет назад. Тогда же, в июне 2010 года, в городе Иркутске был побит рекорд по температуре, которая составила почти плюс 36 градусов. 유럽을 달구는 찜통 더위도 꺾일 줄 모릅니다. 40도에 육박하는 무더위를 달래기 위해 시민들은 호수와 바다 등에서 때이른 물놀이에 빠졌습니다. Danas su najavljene velike temperature, čak i do 37 stepeni i očekujemo zaista veliku posjetu jer naša slana panonska jezera su spas zaista za 열사병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인명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졸업 시즌을 맞은 미국 뉴저지주에서는 더위를 먹은 학생들이 쓰러지면서 행사가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미국에서만 약 1억 5천만 명에게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노숙자 등 취약계층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 국립기상청은 기온이 섭씨 43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체코 법원이 한국 수력 원자력의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 신규 건설 사업 수주를 두고 프랑스 경쟁업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체코 정부와 한수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체코 브루노 지방법원은 현지 시간 25일 프랑스 전력공사가 체코 반독점 사무소의 이의제기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프랑스 전력공사는 지난해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하자 체코 반독점 사무소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반독점 사무소가 입찰 절차에 문제가 없다며 이를 기각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프랑스 전력공사는 체코 법원뿐 아니라 유럽연합에도 한수원이 역외보조금 규정을 어겼다며 이의를 제기해 EU는 직권조사에 들어갈지 검토 중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24시간 휴전 합의를 이행하면서 12일 동안 이어진 전쟁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란 핵 능력의 파괴 정도를 두고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이란은 처음으로 핵시설에 큰 손상을 입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요르단 암만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2일간 이어진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일단 봉합됐습니다. 24시간에 걸친 휴전이 종료되고 이후에도 별다른 충돌은 없었습니다. 양측은 서로 승리를 주장하며 자국 내 여론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이란은 내부 단속 강화에 나섰고 이스라엘은 민간인 이동과 경제활동 제한 조치를 풀고 공항 운영도 재개했습니다. 제가 와 있는 이곳 요르단에서도 연일 미사일이 날아가는 모습이 포착되다가 오늘은 잠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은 미국 공습으로 인해 핵시설이 심하게 손상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핵시설 폭격에 대해 타격이 크지 않고 농축 우라늄을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놨다고 주장해왔는데 처음으로 피해를 인정한 겁니다. Our nuclear installations have been badly damaged, that's for sure, because it has come under repeated attacks by Israeli and American aggressors. 이란은 또 미국과의 핵 협상 의지를 나타내면서도 평화적 목적의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핵시설 안전이 보장되고 평화적 핵 프로그램이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때까지 국제원자력기구 IAEA 협력을 중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폭격당한 우라늄 농축 시설을 재건하려 하면 추가로 공습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핵시설의 내부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핵시설 피해 규모를 판단하기엔 이르다는 평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요르단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휴전에 들어간 이스라엘과 이란이 조만간 다시 무력 충돌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참석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이 끝났다고 확신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두 나라 모두 지치고 탈진한 상태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나라는 격렬하고 폭력적으로 충돌한 뒤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에 만족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언젠가 무력 충돌이 재개될 수 있다고 본다며 어쩌면 조만간 재개될 수도 있다고 말해 휴전 합의가 흔들릴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땅꺼짐 사고가 끊이지 않는 부산 도시철도 공사 구간에 부산시가 특단의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지하를 직접 들여다보는 CCTV와 땅속 위험을 탐사하는 레이더를 도입해 보강과 예방 작업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대형 땅꺼짐 사고에 이어 지난 4월에도 두 차례 땅꺼짐 현상이 나타난 부산 도시철도 사상 하단선 공사 구간. 부산시는 즉각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다시 꾸려 원인 조사에 들어갔는데 결과는 오는 8월에 나옵니다. 하지만 시는 원인 규명만 기다릴 수 없어 사고 직후부터 예방 조치를 대대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추가적인 땅꺼짐을 막으려고 의심 구간 120여 곳에 작은 구멍을 뚫어 내부를 확인하고 빈 공간을 메우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침수에도 대비해 양수기 60대와 24시간 현장 상주 인력을 공사 구간에 배치했습니다. 또 공사 구간에 자리한 하수관로 3.6km와 하천 유입부 1.5km를 준설하고 하수관로 내부는 영상으로 세밀하게 조사해 정비했습니다. 시는 이런 조치들을 바탕으로 집안 치마 관리 지역을 부산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어느 정도 지금 저희는 예방 조치를 했다고 봤기 때문에 지금은 시 전역으로 관련되는 구군까지 포함을 해서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로 아래 땅속 빈 곳을 찾는 지표 투거 레이더 탐사 구간을 현재 139km에서 368km로 확대하고 탐사 차량도 추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좀 계획을 당겨서 시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탐사를 강화해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방안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정 기준 이상인 집안 치마를 발견해 신고하는 시민에게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경남도가 정부와 함께 지역 필수 의사제 시범 사업을 시작합니다. 심각해지는 지역의 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남도와 도내 대형 종합병원 3곳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역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합치기로 한 겁니다. 그 해법으로 지역 필수 의사제 시범 사업이 추진됩니다.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등 주요 8개 진료과에 5년차 이내 전문의가 대상입니다. 이들은 지역에서 5년 동안 장기 근무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노력해도 크게 개선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지역 필수 의사제 시범 사업을 정부가 이렇게 공모를 했고 우리 도가 마침 선정이 되었는데 경남에선 대형 종합병원인 삼성창원병원, 경상국립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등 3곳이 각각 8명씩 총 24명의 지역 필수 의사를 채용할 예정입니다. 지역 필수 의사에겐 병원 약정 급여 외에 매달 400만 원의 지역 근무 수당이 지급됩니다. 여기에 경남도는 매달 100만 원의 동행 정착금을 자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족이 함께 지역에 거주할 경우 자녀 1인당 학자금 등으로 매월 50만 원씩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래도 금전적인 면에서 지원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또 배우자나 가족에 대한 지원도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 필수의사제 시범 사업은 오는 7월부터 경남과 강원, 전남과 제주 등 4개 지역에서 동시에 시행합니다. 이번 시범 사업이 고질적인 지역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주형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지금처럼 긍정적 흐름이 이어지면 올해 합계 출산율이 0.79명을 넘어 0.89명을 달성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월간 19,000건 수준으로 유지되는 혼인이 보통 2년 시차를 두고 출산으로 이어지는 만큼 중요한 훈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경기 부진과 부동산 가격 상승 등 맞바람도 크다며 저출산 추세 반전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2023년 0.72명까지 하락하다 지난해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30평 아파트를 사려면 지난 5월 기준 32년 동안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정부가 세제 개편과 대출 관리 강화 등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을 내와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신규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으로 서울에 있는 30평짜리 아파트를 사려면 시간이 얼마나 필요할까? 2003년에는 16년을 모으면 집을 살 수 있었지만 지난 5월 기준으로는 숨만 쉬고 월급을 모아도 32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3년 2월 노무현 정권 초반 3억 원이었던 서울 30평형 아파트 평균 시세는 윤석열 정권 말기였던 지난 5월 12.8억으로 4.3배 올랐는데 노동자 1년 평균 임금은 1,900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2배 정도 오르는데 그쳤기 때문입니다. 강남과 강남이 아닌 지역의 격차도 심해졌습니다. 같은 기간 강남과 비강남 격차는 2억 6천만 원에서 22억 1천만 원으로 10배 늘어났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가장 크게 오른 건 문재인 정부 때로 정권 초반 5억 8천만 원이었던 서울 30평형 아파트 시세는 정권 말 12억 6천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강남과 비강남 아파트 사이 가격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진 건 윤석열 정부 때였습니다. 이런 이제 그 과정에서 아파트를 사고 팔면서 시세 차익을 막 이렇게 수억 원, 뭐 한 10억 가까운 시세 차익을 이제 이렇게 얻은 분들이 투기에 지금 나서고 있다는. 경실련은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강조한 공급 확대 정책만으로는 시장이 안정되기 어렵다며 세제 개편 등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종부세 특별공제가 80%입니다. 최대. 이거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최대 30%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제를 다시 예전으로 가서 공평과세를 하자는 거예요. 또 주택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등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서울 원룸의 평균 월세가 한 달 사이 4만 원 올라 72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서울의 전용 면적 33제곱미터 이하 연립 다세대 원룸의 평균 월세는 보증금 1,000만 원 기준 72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4월보다 4만 원, 6% 오른 수준으로 올해 들어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용산구의 원룸 월세가 평균 102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강남구와 서초, 강동구가 뒤를 이었습니다. 같은 크기 원룸의 평균 전세 보증금은 4월보다 2.8% 오른 2억 1,841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평균 전세 보증금이 가장 높은 곳은 2억 7,258만 원인 서초구로 5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6월 26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